이날 이후로 자연 철학, 특히 화학은 그 용어의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거의 나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었다. 나는 이 주제들에 대해 현대의 탐구자들이 쓴 그 천재적이고 식별력 있는 글들을 열정적으로 읽었다. 나는 강의를 듣고 대학의 과학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리고 크램프 교수에게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의 외모와 태도가 다소 불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닌 정보는 여전히 가치가 있었다. 발트만 교수, 그의 온화함은 결코 독선적이지 않았고 그의 가르침은 진지함과 선한 기운이 가득했으며 그로 인해 어떤 학문적 자만도 사라졌다. 그는 수많은 방식으로 내 지식의 길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가장 난해한 문제들도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처음에는 내 열정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졌고 곧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간절해져서 아침이 밝을 때까지 실험실에서 연구를 계속할 때도 있었다. 내가 그렇게 열중하자 나의 진보는 빠르게 이루어졌고 내 열정은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을, 내 능력은 교수들 사이에서 감탄을 자아냈다. 크램프 교수는 종종 나를 보고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고 물었고 발트만 교수는 내 진보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며 큰 자랑스러움을 표현했다. 이렇게 2년이 흘렀고 나는 그동안 제네바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발견들을 추구하는 데 몰두했다. 과학이 가진 유혹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이 얼마나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학문에서는 남들이 이미 가본 길만 따라가면 더 이상 알 것이 없지만 과학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과 경이로움이 존재한다. 평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가지 학문에 깊이 몰두한다면 그 학문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룰 수밖에 없다. 나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꾸준히 추구했고 그 결과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2년 후에는 몇 가지 화학기기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이는 대학에서 나에게 큰 존경과 찬사를 받게 해주었다. 내가 이 정도에 이르고 자연철학의 이론과 실습에 대해서는 잉골슈타트의 어떤 교수의 수업보다 더 잘 알게 되었을 때 내 거두지가 더 이상 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때 사건 하나가 발생하여 내 머무는 시간이 연장되었다. 내가 특히 주목했던 현상 중 하나는 인간의 신체 구조였고 사실 생명력을 가진 어떤 동물의 구조도 내 관심을 끌었다. 나는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다. 생명의 원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대담한 질문이었고 항상 미스터리로 여겨져 온 질문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될 지경에 있는지 만약 두려움이나 무관심이 우리의 탐구를 막지 않았다면 말이다. 나는 이 상황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이제부터는 생리학에 관한 자연철학의 분야에 더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생명의 원인을 조사하려면 먼저 죽음을 살펴봐야 했다. 나는 해부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또한 인간 신체의 자연스러운 부패와 부식을 관찰해야 했다. 내 교육에서 아버지는 내 마음이 초자연적인 공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나는 결코 미신적인 이야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유령의 출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둠은 내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교회 묘지는 나에게 단지 생명에서 아름다움과 강함을 빼앗긴 채 벌레의 먹이가 된 시체들이 모여있는 곳에 불과했다. 이제 나는 시체 부패의 원인과 과정을 조사하게 되었고 지하묘지와 유골 보관소에서 밤낮을 보내야 했다. 나는 인간의 신체가 어떻게 손상되고 소멸되는지를 보았다. 나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헤쳤다.
그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 갑자기 한 줄기의 빛은 나에게 비쳤다. 기억하라. 나는 미친 사람의 환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확실히 빛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진실이다. 어떤 기적이 그것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지만 그 발견의 단계들은 명확하고 타당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연구로 인해 나는 생성과 생명의 원인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아니, 더 나아가 나는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처음에 이 발견을 했을 때의 놀라움은 곧 기쁨과 황홀함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연구하는 것에 바쳤는데 한 번에 내 욕망의 정상에 도달하는 것은 나의 고생의 시간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결실이었다. 그러나 이 발견은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나는 그것에 이르게 된 결과만을 보았다. 세계의 창조 이래로 가장 지혜로운 이들이 추구했던 것이 이제 내 손에 잡히게 된 것이다. 마법처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열리지는 않았다. 내가 얻은 정보는 내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이었지. 이미 그 목표가 달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죽은 자들과 함께 묻힌 아라비아인처럼 하나의 흐릿하고 아무것도 아닌 빛만으로도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당시 내 경험처럼 경솔하고 열정적으로 그대를 파멸과 불행으로 이끌지 않겠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없다면 적어도 내 예를 통해 지식의 습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세상이라 믿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불행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힘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다. 나는 생명을 부여할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받을 틀을 준비하는 일은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연구를 필요로 했다. 나는 처음에는 나와 같은 존재를 창조할지 아니면 더 단순한 조직을 가진 존재를 창조할지를 고민했다. 그러나 첫 성공에 대한 내 상상력이 너무나도 고양되어 나는 인간처럼 복잡하고 놀라운 생명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성공할 것이라 확신했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각오하고 준비했다. 내 작업은 끊임없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불완전하게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매일같이 과학과 기계학의 발전을 생각하면 내 시도가 결국 미래의 성공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세밀한 부분들이 내 연구의 속도를 방해했기 때문에 나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그 존재를 거대한 크기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즉, 약 8피트의 키를 가진 비례적으로 크고 강한 존재로 말이다. 이 결정을 내리고 몇 달 동안 재료를 모으고 정리한 후 나는 작업을 시작했다. 내가 처음 성공의 열정에 휘말려서 나아갔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은 마치 허리케인처럼 나를 밀고 나갔다. 생명과 죽음은 내게 이상적인 경계처럼 보였고 나는 그 경계를 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의 폭포를 쏟아부을 것만 같았다. 새로운 종인 알을 창조자이로서 나를 축복할 것이다. 수많은 행복하고 훌륭한 본성이 나의 존재 덕분에 태어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몰두하면서 나는 만약 내가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 비록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느끼지만 죽음에서 생명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들이 나의 정신을 지탱해 주었고 나는 변함없는 열정으로 작업을 계속했다. 내 뺨은 연구로 창백해졌고 내 몸은 갇혀있는 생활로 죄악해졌다. 때때로 확신의 직전에 나는 실패했지만 그 다음 날이나 다음 시간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내 팔다리는 덜리고 내 눈은 그 기억으로 흐려진다. 그러나 그때는 저항할 수 없는 거의 미친 충동이 나를 밀어냈다.
나는 오직 이 하나의 추구 외에는 모든 영혼과 감각을 잃은 듯했다.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황홀함에 불과했고 그 불쾌한 자극이 사라진 후에 나는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갔을 때 더욱 날카로워졌다. 나는 유골 저장소에서 별을 모았고 신체의 무서운 비밀들을 더럽혀진 손으로 건드렸다. 나는 집 꼭대기에서 다른 방들과 복도와 계단으로 분리된 외딴 방, 아니, 작은 감방에서 더러운 창조 작업실을 운영했다. 내 눈은 작업의 세부 사항에 집중하느라 안구가 빠져나올 듯했다. 해부실과 도살장은 많은 재료를 제공해 주었고 내 인간 본성은 종종 내 작업을 혐오스러워했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증가하는 열망에 이끌려 내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여름이 지나가는 동안 나는 온 마음과 영혼을 한 가지 일에 몰두했다. 그 시절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들판은 더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었고 포도밭은 더 풍성한 수확을 제공했으나 나는 자연의 매력에 무감각했다. 그리고 나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잊고 그들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채 지내왔다. 나는 아버지가 내 침묵을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내 상상력을 불가항력적으로 사로잡은 이 혐오스러운 일에서 내 생각을 떼어낼 수가 없었다. 나는 마치 내 감정과 관련된 모든 일을 미루고 내 본성의 모든 습관을 삼킨 그 위대한 목표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나의 무관심을 나의 악덕이나 결함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가 내가 전혀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완벽한 인간은 항상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결코 욕망이나 일시적인 열망이 그의 평온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지식의 추구가 이 규칙의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전념하는 연구가 내 감정을 약화시키고 어떤 단순한 기쁨을 잃게 만든다면 그 연구는 확실히 불법적이며 즉 인간의 정신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 규칙이 항상 지켜졌다면 그리스는 노예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카이사르는 그의 나라를 아끼며 아메리카는 더 점진적으로 발견되었을 것이며 멕시코와 페루의 제국은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내 편지에서 나를 책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침묵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내일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겨울, 봄, 여름이 지나갔고 나는 내 작업에 몰두했다. 그러나 아는 꽃이 피는 것을 보지 않았다. 그전에는 나에게 최고로 기쁜 일이었으나 나는 내 작업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 해의 잎들은 이미 시들어 버렸고 이제 매일매일 나는 내가 얼마나 잘 해냈는지를 더 분명히 보게 되었다. 매일 밤 나는 느린 열병에 시달렸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졌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기도 했고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사람들을 피했다. 오직 내 목적의 에너지만이 나를 지탱해 주었고 내 작업은 곧 끝날 것이라 믿었다. 그 후에는 운동과 즐거움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며 나의 창조적 작업이 완성되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것은 11월의 음산한 밤이었다. 내가 내 모든 고생의 결실을 보았을 때였다. 고통에 가까운 불안을 안고 아는 내 발치에 누워있는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의 불꽃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생명 도구를 모았다. 이미 1시가 지나고 비는 창문을 두드리며 우울하게 떨어지고 내 촛불은 거의 다 타고 있을 때 반쯤 꺼져가는 불빛 속에서 나는 그 생물의 둔한 노란 눈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 생물은 힘겹게 숨을 쉬며 경련을 일으킨 듯 팔다리가 흔들렸다. 이 참담한 사건에서 내가 느낀 감정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많은 고통과 신경을 써서 만들려고 했던 그 불쌍한 존재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그의 팔다리는 균형이 맞았고 나는 그의 특징을 아름답게 고른 것이었다. 아름답다니? 오 하나님.
그의 노란 피부는 그 아래 있는 근육과 혈관들의 모습을 거의 덮지 못했고 그의 머리카락은 윤기나는 검은색에 흐르고 있었으며 그의 치아는 진주처럼 하얗고 고운 색을 띠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은 그의 흐린 눈, 마치 박혀있는 흰색의 움푹 패인 눈구멍과 거의 같은 색을 가진 눈과 주름진 피부와 일자형 검은 입술과 더 충격적인 대비를 이루었다. 인생의 여러 사고들은 인간 본성의 감정처럼 그렇게 변화무쌍하지 않다. 나는 거의 2년 동안 노력해왔다. 생명 없는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서 말이다. 이 일을 위해 나는 쉬지 않고 건강도 잃었으며 그 열망은 과도할 정도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 일을 끝냈을 때 꿈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숨막히는 공포와 혐오감이 내 마음을 채웠다. 내가 창조한 존재의 모습을 본 순간 견딜 수 없어 나는 방을 뛰쳐나가 내 침실을 오랫동안 걸어다니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결국 피로가 몰려와 그 전에 겪었던 혼란이 가라앉았고 나는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순간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었다. 나는 잠은 잤지만 끔찍한 꿈에 시달렸다. 나는 건강미 넘치는 엘리자베스가 잉골슈타트의 거리를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기쁘고 놀라워서 그녀를 끌어안았지만 그녀의 입술에 첫 번째 입을 맞추었을 때 그 입술은 죽음의 색조를 띠며 창백해졌고 그녀의 얼굴은 변해버렸으며 나는 죽은 어머니의 시체를 내 팔에 안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몸은 수의를 입고 있었고 나는 그 수의 안에서 기어다니는 시체벌레들을 보았다. 나는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다. 차가운 땀이 이마에 맺혔고 내 이빨은 덜덜 떨렸으며 내 모든 팔다리가 경련을 일으켰다. 그때 창문 틈 사이로 달빛이 비쳐들어오며 나는 내가 창조한 그 불쌍한 괴물을 보았다. 그는 침대에 커튼을 들어올리며 그의 눈, 설령 그것들이 눈이라 할 수 있더라도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턱이 열리고 그는 무언가 불분명한 소리를 내며 웃음이 그의 볼을 일그러지게 했다. 그는 말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들을 수 없었다. 그는 한 손을 뻗어 나를 붙잡으려 했으나 나는 탈출하여 계단을 내려왔다. 나는 살고 있는 집의 마당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나는 밤을 새며 크게 동요하며 걸었다. 그때 나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악마 같은 시체가 나에게 다가올 것 같은 두려움에 떨었다. 오, 아무도 그 얼굴의 공포를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다시 생명을 얻은 미라조차 그 괴물만큼 추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완성되기 전에 그를 보았지만 그때도 그가 못생겼던 것에 비해 그 근육과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그것은 심지어 단테조차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 밤을 비참하게 보냈다. 때로는 내 맥박이 너무 빠르고 힘들어서 내 모든 동맥이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고 한편으론 나약함과 극도의 피로로 거의 쓰러질 뻔했다. 이 공포와 함께 나는 실망의 쓴맛을 느꼈다. 오랫동안 나의 즐거운 휴식이었던 꿈들이 이제 나에게는 지옥이 되어버렸다. 아침이 되어 비와 안개가 가득한 날씨가 지나고 잠들지 못한 아픈 눈에 잉골슈타트 교회의 하얀 탑과 시계가 보였다.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문을 열어준 문지기가 그날 밤 나의 피난처였던 마당의 문을 열었고 나는 거리로 나섰다. 마치 거리의 모든 돌길이 나를 마주할 괴물을 피하려는 듯 바른 걸음으로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거주하는 방으로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고 어둡고 차가운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서둘러 걷고 있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한참 동안 계속 걸었다. 계속 걷는 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는 짐을 덜어보려 했지만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내 심장은 두려움에 떨며 뛰었고 나는 불규칙한 걸음으로 계속 걸었다.
주위를 둘러볼 용기도 없었다. 이렇게 계속 걷다 보니 나는 마침내 여럿의 마차와 델리전스가 자주 정차하는 여관 앞에 서 있었다. 왜 거기서 멈췄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몇 분 동안 그저 다가오는 마차를 바라보았다. 그 마차가 가까워지자 나는 그것이 스위스 델리전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차는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 멈췄고 문이 열리자 헨리 클레르발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가 나를 보고 즉시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내 사랑하는 프랑켄슈타인. 그는 외쳤다. 너를 보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내가 내리자마자 여기 있을 줄은 몰랐구나. 클레르발을 본 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의 존재는 내 마음속에 아버지, 엘리자베스, 그리고 그리운 고향의 모든 장면들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수개월 동안 처음으로 공포와 불행을 잊고 갑자기 차분하고 평화로운 기쁨을 느꼈다. 나는 친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우리는 내 대학으로 향했다. 클레르발은 잠시 동안 우리의 공통된 친구들과 그가 잉골슈타트에 올 수 있게 된 행운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도 알겠지만 그는 말했다. 내 아버지가 책을 기록하는 기술 이외에 다른 지식이 필요 없다고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실 나는 그를 끝까지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 그가 항상 내 간절한 부탁에 대답한 말은 그리스어 없이도 나는 1만 플로린을 벌고 그리스어 없이도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나에 대한 애정은 결국 학문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이겼고 그 덕분에 나는 지식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을 허락받았다. 너를 보게 되어 정말 기쁘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들,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모두 잘 지내고 매우 행복해하지만 너에게서 소식이 너무 드물게 와서 조금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에게 그들 때문에 한마디 할 생각이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프랑켄슈타인. 그가 말을 멈추고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전에 뇌가 얼마나 아픈지 몰랐네. 너무 말라 보이고 창백해. 마치 여러 날을 잠 못 자고 지낸 것처럼 보인다. 나는 최근 한 가지 일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어. 내가 보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일이 끝났어.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해. 나는 지나치게 떨리고 있었다. 전날 밤의 사건들을 생각하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고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고 우리는 곧 내 대학에 도착했다. 그때 나는 그 괴물이 여전히 내 방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쳤다. 그 괴물을 보는 것이 두려웠고 더 큰 두려움은 헨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계단 아래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부탁하고 내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나는 문고리를 손에 쥐기 전에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는 차가운 떨림을 느끼며 문을 세게 열었다. 마치 아이들이 유령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며 문을 여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비어 있었다. 이렇게 큰 행운이 내게 찾아올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지만 괴물이 정말로 도망쳤다는 것을 확신한 순간 나는 기뻐서 손뼉을 치며 클레르발에게 내려왔다. 우리는 내 방으로 올라갔고 곧 타인들이 아침을 가져왔다. 그러나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기쁨만이 나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다. 내 피부가 과도한 민감함으로 떨렸고 맥박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의자 위를 뛰어넘고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클레르발은 처음에는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더 주의 깊게 보더니 내 눈에 설명할 수 없는 광기를 보았다. 그리고 나의 큰 목소리와 통제되지 않은 웃음이 그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했다. 내 사랑하는 빅터. 그가 외쳤다.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줘. 그렇게 웃지 마.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지 않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에게 묻지 마. 나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말했다. 내가 두려운 유령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말할 것 같아. 어, 나를 구해줘. 나를 구해줘. 나는 괴물이 나를 붙잡았다고 상상했다. 나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고 쓰러졌다. 불쌍한 클레르발. 그가 얼마나 힘든 감정을 느꼈을까? 그렇게 기쁘게 예상했던 만남이 이렇게 기이하게 고통스러워졌으니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겪은 슬픔을 목격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의식을 잃었고 오랫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몇 달 동안 몸져누운 신경혈의 시작이었다. 그동안 헨리는 유일하게 나를 간호하였다. 나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나이가 많아 긴 여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내 병이 엘리자베스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헨리는 내 병의 정도를 숨기며 그들을 이 고통에서 지켜주었다. 그는 내가 회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자신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아팠고 오직 헨리의 끝없는 돌봄만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었다. 내가 존재를 부여한 괴물의 형상은 내 눈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았고 나는 끊임없이 그에 대해 떠들었다. 헨리는 처음에 그것을 내 혼란스러운 상상력의 발로로 생각했으나 내가 계속해서 같은 주제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내 병이 실제로 어떤 비범하고 끔찍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매우 천천히 회복했다. 내가 외부의 물체를 어느 정도 즐기며 바라볼 수 있게 된 첫 번째 순간을 기억한다. 나는 떨어진 나뭇잎들이 사라졌고 내 창문을 가린 나무들에서 어린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신성한 봄이었고 그 계절은 내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내 마음 속에서 기쁨과 애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고 나의 우울함은 사라졌으며 짧은 시간 안에 나는 이전처럼 밝고 쾌활해졌다. 사랑하는 클레르갈, 정말 친절하고 너무 좋은 친구야. 이 겨울 내내 내가 너 자신을 위해 공부하기로 약속한 시간 대신 내 병실에 있어야 했어. 어떻게 내가 너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초래한 실망에 대해 가장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너는 나를 용서해 줄 거지. 너는 나에게 전혀 보답할 필요 없어. 너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건강을 회복해.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운이 넘쳐 보이니 내가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해도 될까? 나는 덜렸다. 한 가지 주제? 그게 무엇일까? 내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존재에 대해 언급하는 걸까? 진정해. 클레르바린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너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 아버지와 사촌인 내 손편지를 받으면 매우 기뻐할 거야. 그들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거의 모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오래 침묵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 그게 다야. 사랑하는 헨리? 어떻게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어. 만약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평온하다면 친구야, 아만 애가 여기 며칠째 놓여 있는 편지를 보면 기뻐할 거야. 그것은 내 사촌으로부터 온 편지인 것 같아. 클레르발은 그때 내게 편지를 건넸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엘리자베스로부터 온 편지였다. 가장 사랑하는 사촌. 당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고 너무 아프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헨리의 지속적인 편지들도 당신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한마디, 사랑하는 빅터. 그 한마디는 우리의 걱정을 진정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나의 설득으로 삼촌은 잉골슈타트를 향한 여행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삼촌이 그 긴 여행을 떠나지 않도록 막았지만 나는 그 여행을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걱정은 끝났습니다.
클레르발은 당신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고 써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곧 이 소식을 당신의 손글씨로 확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나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당신은 행복하고 쾌활한 집과 당신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건강하고 그는 당신이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의 자애로운 얼굴에 어떤 걱정도 그림자처럼 드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에른스트가 얼마나 컸는지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는 이제 16살이고 활동적이며 기운이 넘칩니다. 그는 진정한 스위스인이 되어 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를 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적어도 그의 형이 돌아올 때까지는 말입니다. 삼촌은 그가 먼 나라에서 군인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지만 에른스트는 당신처럼 공부에 몰두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혐오스러운 속박으로 보고 꽤 시간은 주로 야외에서 보내며 산을 오르거나 호수에서 노를 젓습니다. 나는 그가 나태해질까 걱정되지만 우리가 이 점에서 양보하고 그가 선택한 직업을 허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떠난 이후로 우리의 작은 가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이후 우리의 작은 가정에서 한 가지 변화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스틴 모리츠가 우리 가족에 들어온 일을 기억하나요?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간략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마담 모리츠. 그녀의 어머니는 과부였고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스틴은 셋째 아이였습니다. 이 소녀는 항상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그녀를 견디지 못했고 모리츠 씨가 돌아가신 후 그녀를 매우 심하게 대했습니다. 레이모는 이 사실을 알고 저스틴이 12살 때 그녀의 어머니가 허락한 후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화국 제도는 예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계급 간 구분이 적고 낮은 계층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거나 멸시받지 않아서 그들의 예절이 더 세련되고 도덕적입니다. 제네바에서 하인이라는 말은 프랑스와 영국에서의 하인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 살게 된 저스틴은 하인의 의무를 배우게 되었고 다행히도 그런 직책은 무지함이나 인간 존엄성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스틴은 당신이 기억하는 것처럼 매우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번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만약 당신이 기분이 나쁠 때 저스틴의 한 번의 미소만으로도 그것이 사라진다고요. 아리오스토가 안젤리카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그녀는 너무나도 진실하고 행복해 보였다고요. 제 이모는 그녀를 매우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그녀를 더욱 좋은 교육을 받게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그녀가 거의 보호자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성격은 명랑하고 많은 면에서 신중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모의 모든 제스처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고 이모를 모든 우수성의 모델로 여겨 그녀의 말투와 행동을 따라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녀가 이모를 떠오르게 합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 모두가 자신의 슬픔에 너무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병간호를 하던 불쌍한 저스틴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저스틴은 매우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어머니에게는 버려진 딸만 남게 되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머니는 그녀의 사랑하는 자식들의 죽음이 그녀의 편애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로마 카톨릭 신자였으며 그녀의 고백은 그녀가 품었던 생각을 확증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잉굴슈타트로 떠난 몇 달 후 저스틴은 회개한 어머니에 의해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불쌍한 저스틴. 그녀는 우리 집을 떠날 때 울었습니다. 그녀는 이모가 돌아가신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은 그녀의 태도에 부드러움과 매력적인 온화함을 더했으며 이전에 활기차게 눈에 띄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집에서의 생활은 그녀의 명랑함을 회복시키기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쌍한 어머니는 회계에 있어서 매우 갈팡질팡했습니다. 가끔은 저스틴에게 그녀의 불친절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훨씬 더 자주 그녀가 형제들과 자매들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걱정이 결국 마담 모리츠를 쇠약하게 만들었고 처음에는 그녀의 짜증을 악화시켰지만 이제 그녀는 영원히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겨울이 시작될 무렵 추운 날씨가 다가올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스틴은 이제 막 우리에게 돌아왔고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매우 영리하고 상냥하며 정말 예쁩니다. 전에 언급했듯이 그녀의 표정과 모습은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이모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촌, 작은 사랑스러운 윌리엄에 대해서도 몇 마디 해야겠습니다. 당신이 그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는 도래보다 매우 크고 달콤하게 웃는 푸른 눈, 검은 속눈썹, 그리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그가 웃을 때 양볼에 2개의 작은 보조개가 나타나며 그 볼은 건강한 장미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한두 명의 사랑하는 이를 가졌지만 루이사 비롱이라는 5살짜리 예쁜 소녀가 그의 가장 좋아하는 여자아이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빅터, 나는 제네바의 좋은 사람들에 관한 작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쁜 미스 맨스필드는 곧 결혼할 예정인 영국 청년 존 멜번 씨와의 결혼을 축하받았습니다. 그녀의 못생긴 여동생 마농은 작년 가을에 부유한 은행가인 비빌라르 씨와 결혼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학교 친구인 루이 마누아는 클레르발이 제네바를 떠난 후 몇 가지 불행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기운을 차렸고 활발하고 예쁜 프랑스 여인 마담 타베르니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과부이고 마누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매우 존경받고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답장을 써주세요. 사랑하는 빅터 한 줄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헨리에게 그의 친절, 애정, 그리고 많은 편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사촌,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세요. 그리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답장을 꼭 써주세요. 엘리자베트 라벤자, 제네바, 17년 3월 18일. 사랑하는 엘리자베트, 내가 그녀의 편지를 읽고 나서 외쳤다. 즉시 편지를 써서 그들이 느끼고 있을 불안을 덜어줄 거야. 나는 편지를 썼고 이 노력은 나를 매우 피곤하게 했지만 나의 회복은 시작되었고 규칙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2주일이 지나자 나는 방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회복 후 내가 한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클레르바를 대학의 여러 교수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내 마음이 입은 상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친 대우를 받았다. 운명의 그 밤, 내 노력이 끝나고 불행이 시작된 이후로 나는 자연 철학이라는 이름조차도 강하게 혐오하게 되었다. 내가 건강을 회복한 후에도 화학기구를 보면 내 신경 증상의 고통이 다시 떠오를 때가 많았다. 헨리는 이를 알고 내 기구들을 내 시야에서 제거해 주었다. 그는 또한 내 방을 바꾸었는데 내가 그전의 방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클레르발의 이러한 배려도 내가 교수들을 만났을 때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발뜨망 교수는 내가 과학에서 이룬 놀라운 진전을 칭찬하면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내가 그 주제를 싫어하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지만 그 진짜 이유를 몰랐고 내 감정을 겸손함으로 생각하며 주제를 바꾸어 그 과학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나를 기쁘게 하려 했지만 나는 괴로웠다.
마치 그가 나에게 내 삶을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죽일 도구들을 하나씩 제시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말에 몸부림쳤지만 내 고통을 드러낼 수 없었다. 클레르발은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빠르게 파악했기에 이 주제를 피했고 자기 무지에 대해 변명을 하며 대화를 더 일반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나는 진심으로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반응에 놀란 것을 분명히 보았지만 내 비밀을 캐려고 하진 않았다. 나는 그를 끝없이 사랑했지만 내가 그에게 마음속의 사건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것은 내 기억 속에서 자주 떠오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게 새겨지게 할까 두려웠다. 크램프 교수는 그렇게 부드럽지 않았다. 그 당시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예민한 상태였기에 그의 무례하고 날카로운 칭찬은 발뜨망 교수의 친절한 찬사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다. 저 자식은 저를 다 따라잡았군요. 그가 말했다. 클레르발 씨, 그가 우리를 다 앞질렀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를 복음서처럼 믿었던 젊은이가 이제 대학의 수장이 되었으니 곧 그가 무너질 것 아니면 우리가 다 얼굴을 들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다. 프랑켄슈타인은 겸손하군요. 젊은이는 자기를 겸손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크램프 교수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찬양을 시작했으며 이 덕분에 대화는 내가 싫어하는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클레르발은 자연과학에 대한 내 취향에 공감하지 않았고 그의 문학적 추구는 내가 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그는 동양 언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 대학에 왔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계획한 삶의 길을 열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수치스럽지 않은 경로를 다르기로 결심하고 동방을 향해 눈을 돌렸다. 페르시아, 아랍어, 산스크리트어가 그의 관심을 끌었고 나는 그와 함께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그처럼 비판적인 지식을 얻으려 하지 않았고 단지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 읽었다. 그들의 글은 내 노력을 충분히 보상해 주었다. 그들의 비애는 위로가 되고 기쁨은 내가 다른 나라의 저자들을 공부할 때 경험한 것 이상으로 나를 고양시켰다. 그들의 글을 읽을 때 삶은 따뜻한 햇볕과 장미꽃이 가득한 정원, 아름다운 적의 웃음과 찡그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태우는 불처럼 느껴졌다. 그리스와 로마의 남성적이고 영웅적인 시와는 얼마나 다른지. 여름은 이런 일들 속에서 지나갔고 나는 제네바로 돌아갈 날짜를 가을말로 정했으나 몇 가지 사고로 인해 겨울과 눈이 오고 도로가 통행 불가 상태가 되어 아예 여행은 다음 봄까지 지연되었다. 고향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이 지연을 매우 고통스럽게 느꼈다. 나의 귀화는 클레르발이 아직 그곳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았고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즐겁게 지나갔고 봄이 예년보다 늦게 왔지만 그의 아름다움은 늦음을 충분히 보상해 주었다. 5월은 이미 시작되었고 나는 매일 내가 떠날 날짜를 정하는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클레르발이 잉골슈타트 근교를 도보로 여행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운동을 좋아했고 클레르발은 내가 고향의 경치 속을 떠돌던 그런 자연 속 여행에서 늘 나의 가장 좋은 동반자였다. 우리는 이 여행에서 보름을 보냈습니다. 내 건강과 기분은 오랫동안 회복되었고 그들은 내가 마신 청량한 공기, 우리의 여행 중 자연스러운 사건들, 그리고 친구와의 대화에서 추가적인 힘을 얻었다. 학문은 그동안 나를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클레르발은 내 마음에 좋은 감정을 이끌어냈다. 그는 다시 내게 자연의 모습과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었다. 훌륭한 친구,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고 내 마음을 너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했는지
이기적인 추구는 나를 좁고 제한되게 만들었으나 너의 부드러움과 애정은 나의 감각을 따뜻하게 하고 열어주었다. 나는 몇 년 전 모두에게 사랑받고 사랑했던 그 행복한 존재로 돌아갔다. 행복할 때 무생물인 자연은 나에게 가장 기쁜 감정을 선사할 수 있었다. 맑은 하늘과 푸른 들판은 나를 황홀하게 했다. 현재의 계절은 정말 신성했다. 봄의 꽃들이 울타리 속에서 피었고 여름 꽃들은 이미 봉오리를 맺었다. 나는 지난해 짓눌렸던 생각들을 덜쳐내려 했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헨리는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나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그는 나를 즐겁게 하려고 애썼고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운 감정을 표현했다. 이번 기회에 그의 사고의 자원은 정말 놀라웠다. 그의 대화는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종종 페르시아와 아랍 작가들을 모방하여 놀라운 상상과 열정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다. 다른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시들을 읊어주거나 나를 논쟁에 끌어들여 큰 기지로 그것을 이끌어갔다. 우리는 일요일 오후에 대학으로 돌아갔다. 농민들이 춤추고 있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내 기분도 매우 좋았고 나는 억제되지 않은 기쁨과 유쾌함을 안고 뛰어갔다.